저는 서울 구로당원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뒤에까지 다 들리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영국과 미국, 자본주의의 사실은 본고장이고 항상 자본주의 중심부였던 이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 지금 가장 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 좌우를 따지면 뭐 좌파죠. 그 좌파 중에서도 좀 기존의 뭐 제3의 길 이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넘보고 있어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의당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에 이제 주목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부분에는 한 달쯤 전에 제가 부산 시당 주최로 좀 강연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반드시 좀 짚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문제인데요. 2019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한국만 따지면은 뭐 촛불항쟁 끝나고 몇 년쯤 지난 지금 상황. 촛불항쟁 끝나고 대선이랑 지방선거는 거쳤는데 총선은 아직 거치지 못한 상황. 그 중간에 뭐 조국 대전이란 이상한 상황이 터지는 바람에 좀 지금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안개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국을 넘어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여기는 뭐 한국도 걸쳐 있는 거고, 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위기가 각각의 층위가 달라요. 좀 더 깊은, 굉장히 역사도 오래고 그리고 훨씬 규모도 크고 그런 위기가 있고요. 지금 전개되는 위기 중에. 그리고 비교적 최근부터 이제 불거진 그런 위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세 가지다. 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좀 근본적이고 큰 위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환경위기. 네, 환경 위기인데 그게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죠?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죠. 기후 변화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일상에서 지구 온난화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이게 왜 생기게 된 거죠? 원래 지구 기온은 지구 자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항상 변화해왔어요. 인류가 생존한 기간 중에서도 계속 바뀌었다고 그러죠. 빙하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빙하기 때는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도 다 얼음에 쌓여있던,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지구 기온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기후 변화는 인간이 개입한 결과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죠?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화석연료죠. 그게 이제 CO2로. 석탄이랑 석유를 떼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무슨 성질이 있다? 흔히 온실 효과라고 표현하는, 태양열을 대기에 머금게 만드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18세기 말 영국에서부터 쭉 배출이 되고 지금 계속 배출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죠. 90년대 이후에. 왜 그렇죠? 지구자본주의 산업화 물결에 인구가 15억 가까운 두 나라가 결합하는 바람에, 두 나라는 중국이랑 인도. 두 나라가 결합하는 바람에 1990년대 들어서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대중화되고,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어느 도시에도 모였었죠. 브라질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모여서 회의까지 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몇 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줄여 나가자. 근데 그거 다 하나도 안 지켜졌을 뿐더러 그때부터 중국과 인도가 오히려 화석 연료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대 시나리오는 뭐 이제 다 폐기됐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 정도로 이제 줄이면은 21세기 끝날 때쯤 가더라도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예측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인도의 산업화와 함께 CO2 배출이 가파르게 이제 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2050년도 아니고 거의 2030년, 40년 이때 들어서 이미 기후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이미 넘어섰고 30년, 40년 되면은 대부분의 해안에 면한 도시들. 근데 보시면은 인류의 대부분의 큰 도시는 해안에 면해 있어요. 그 도시들이 다 침수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곳들, 굉장히 그 지표면이 낮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같은 나라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비관적인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맞으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많은 수의 학자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비관주의의 계열로 하나 둘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어젠가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것도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서 뭐가 배출되고 있다고 그러죠? 실은 온실가스가 CO2만이 아니에요. 메탄가스도 온실가스거든요. 이제까지 메탄가스는 주로 어디서 배출됐을까요? CO2는 화석연료 태우는 데서 배출됐는데 메탄가스는 축산업에서 배출됐어요. 소 키우는 거죠. 소가 내뿜는 방구에서 이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CO2 배출돼서 평균 온도가 오르는 바람에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고, 근데 동토층이 뭐를 머금고 있었다? 메탄가스를 언 상태로 이렇게 다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녹으면서 이게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오히려 막 그 연쇄작용에 의해서 등장하면서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집단들이 있죠. 최근에 유명해진 스웨덴 10대 소녀 신문 기사나 뭐 이런 데 보신 적 있죠? 이름이 뭐죠?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0대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이 2년 전부터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인 시위를 했어요. 학교에 안 가고. 기후위기를 빨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하러 나서라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친구들이 이제 동조해갖고 스웨덴 10대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기후위기 대응 촉구하는 동맹휴업이죠. 동맹휴업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북미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10대 애들이에요. 10대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서글픈 얘기입니다. 네. 여기 계신 좀 저랑 저보다 좀 위에 계신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죽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레타 툰베리 같은 10대는 지금 의학 기술로 한 80년 더 살아야 되는데 205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보면 80년 기준으로. 그 그레타 툰베리가 아직 중년 정도일 때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점점 더 젊을수록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텐데 기성세대는 지금도 분위기가 그런데 별 감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인류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근본 문제는 결국은 CO2가 배출된 게 뭐 때문이냐?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 누가 떼기 시작한 거죠?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자본주의의 누적된 모순이 지금 지구의 몸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위기는 경제 위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친숙하시겠죠.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제 위기. 전 지구적 경제 위기입니다. 뭐 한국만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쭉 침체예요. 장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좋아진다 뭐 이런 데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정체되거나 낮아지고 있어요. 데이비드 하비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책에서 지구 전체 자본주의의 평균 성장률이 2%가 넘어야 자본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2%. 뭐 이게 수학적으로 정해진 법칙은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이 2% 수준 넘어서는 성장을 전 지구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사회 시스템. 네, 잉여 가치. 대부분의 자본은 어떤 식으로 생산에 투입되죠?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공장에 투입하는 식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죠. 어디에 돈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돈을 대체로 대출, 빌려줘 갖고 그 돈을 갖고 공장을 짓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윤이 생기면은 원래 돈을 빌려줬던데 뭐를 갚아야 되죠? 이자를 갚아야 되죠. 이 연평균 성장률 2%라는 거는 생산에서 이렇게 확보된 이윤을 돈을 빌려주는 그 금융기관들에게 이자로서 갚아줄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는 그 정도 여유를 갖고 돌아가는 그 최소치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걸 투자해서 이윤을 통해 뭐 이렇게 뭐 하는 자본주의의 이 작동 원리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평균 성장률이 2%보다 아래였어요. 1970년대부터. 그런데도 전 지구적으로는 2% 이상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최근까지. 뭐 때문에 가능했죠? 예. 항상 어느 곳에선가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70년대부터. 사실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게 어느 나라였죠? 예. 바로 우리였어요. 동아시아의 뭐 4마리용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어디로 간 거죠? 중국. 넓게 보면 인도까지 쭉. 중국이 쭉 끌어온 거죠. 중국이 뭐 잘 나갈 때는 10% 넘는 그런 성장률까지 보이면서 전 세계 성장률을 쭉 끌어왔고 2008년 위기에도 그나마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 세계 경기가 바닥이 났던 건 아닌데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도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지금 한 6%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도 그게 성장률을 지탱하기 위해서 2008년 이후에 엄청난 무슨 투자를 통해 버텨온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투자를 했죠? 우리한테 익숙한? 네,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 그거 갖고선 중국이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경제 숙련률을 억지로 버텨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 덕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푹상 내려왔지는 않고. 근데 그것도 지금 계속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뭐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지만 그때는 주로 좌파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경제 잡지들 있죠. 영어권에서 나오는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보지는 않으면서 여기 끼고 다니고 그런 대표적인 잡지들 이름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그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이제 영국 쪽에서 나오는 잡지들이 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이런 그런 언론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이 뭐죠? 재정이라는 게 뭐죠? 국가가 돈을 쓰는 게 재정이죠. 그런데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에서 이제껏 핵심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큰 이제 경제 틀을 조절하는 정책. 통화 정책은 그럼 뭐죠? 주체가 달라요. 요거는 정부고요. 흔히 이제 재무부죠. 여기는 중앙은행. 네,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신자유주의 시기에 거시경제 정책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통화 정책에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뭐죠? 이름이? 연방준비기금, 연방준비이사회. 그 구성을 보면은 다 그 이사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네, 미국의 민간은행 중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그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중앙은행이라는 게 민간 금융기관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본성이거든요. 그 신자유주의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의 중심이 케인즈주의 시기에는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정부의 경제부처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옮아갔다? 중앙은행 등등 금융세력으로, 금융자본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중심 통화정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2000년대 막 이럴 때 항상 경제정책 얘기할 때 미국에 누가 나왔습니까? 뉴스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장 쭉 나왔죠. 미국의 중앙은행장. 그 사람이 세계경제 대통령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지금 나오는 이제 신자유주의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중앙은행 중심으로 통화정책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왔는데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먹힌다. 뭘 해야 되냐?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돈을 막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어느 정도 풀어야 확장일까요? 10조 풀면 확장이 아니고 100조 풀면 확장이고 뭐 이런 걸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확장이라고 그러죠? 세금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쓸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세금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적자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흔히 적자 재정이라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적자 재정 정책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돌아간다? 정부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정부 바깥에 시장에 뭐가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돈이 더 많이 돌면서 시장을 살릴 수가 있다. 근데 통화 정책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그런 식으로 썼죠. 그게 바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아리송한 단어가 있죠. 양적 완화. 그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갖고 은행에다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은행 안 망하게 하고. 그렇게 보면은 돈을 굴리게 하는 건 둘 다 할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통화 정책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은행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재정정책이란 건 뭐냐면은 정부가 그냥 헬리콥터에서 막 돈 뿌리는 게 아니라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책을 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은 뭐랑 이제 연결이 되기가 쉬운 겁니까? 이게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고 확장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주의랑 복지국가가 항상 같이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까지 신자유주의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인정하기 싫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경제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맨 위에 있는 시장한테 권력이 넘어갔던 거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표현 썼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신자유주의 끝났다, 뭐 이 모든 얘기는 다 경제 권력을 누구한테 다시 돌려준다? 네, 국가기구에 돌려주는. 지금 이런 얘기가 중심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다음 10년 동안에는 이게 상식으로 굳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저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미국 자신은 오히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학 교수들만 신자유주의 고수하고 있는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다음 10년 동안 시대 정신이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사람들도 은퇴하거나 또 전향하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는 오히려 국가로 이렇게 경제 주도권이 넘어가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대신 국가가 경제를 주도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있다. 하나는 뭘까요? 이미 존재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중심이 되는 지금 자본주의.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2020년대에는 이렇게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자신의 경제 권력을 갖고 사회를 막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정반대로 이게 민주적인 국가가 시장을 제압하는 이런 경제 정책을 쓰게 된다면은 가령 20세기 중반에 유럽에 등장했던 복지국가나 혹은 그것보다 더 발전된 어떤 진보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신자유주의보다 훨씬 나아.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가 요 방향으로 갈 거냐 요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잘 안 지워져. 세 번째는 좀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이제 헤게모니, 정치 헤게모니. 위기인데요. 지구 자본주의는 항상 맨 위에 전체 질서를 잡아주면서 두목 역할을 하는 패권 국가. 번역해서 패권인데 영어로 하면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패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패권 하면은 왕도 정치에 이제 반대되는 좀 뭔가 주먹으로 하는 그런 정치 이미지가 있는데 이 헤게모니란 말은 그거랑은 좀 어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헤게모니는 주목 플러스 말이에요. 주목 플러스 말. 그러니까 주목도 있지만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말을 같이 하면서 사람이 단순히 주먹이 무서워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말도 그럴싸해서 굴복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헤게모니적 지배거든요.
지구자본주의는 항상 이러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하는 짝먹는 국가 하나씩 있었어요. 길게 올라가지 말고 산업자본주의 시기부터만 가면은 18세기 말에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작할 때 이 산업자본주의를 주도한 한 나라가 이후 100년 동안 이 헤게모니 국가 역할을 했죠. 그 나라가 바로 예, 오늘 이제 나올 제레미 코빈이 활동하는 나라인 영국이에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1870년대에 시작된 그때도 이제 세계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 영국은 흔들리고 영국에 도전하는 두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제2차 산업혁명, 전기를 생산에 사용하는 제2차 산업혁명을 시작했어요. 두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가 미국이고 또 하나가 독일이고. 그러다가 독일이 두 차례 전쟁에서 이제 깨져갖고 탈락하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 쭉 미국이 거의 이제 100년 동안 헤게모니 국가 위치에 있었죠. 근데 영국이 보여줬던 패턴에 따르면은 실은 20세기 말에 보세요. 19세기 말에 영국이 지기 시작하고 미국이 부상했죠. 그렇다면 20세기 말에 미국이 지기 시작했어요. 실은 1970년대부터. 그러면은 다른 어떤 나라들이 또 예전 100년 전 미국, 독일처럼 도전국으로 등장해서 헤게모니가 교체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의 핵심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인간이 학습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뻔히 알잖아요. 역사를 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미리 대응하는 거죠. 그 영국이 다음 차수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헤게모니 국가 자리를 내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지만 3차도 자기가 주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보화 혁명이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은 정확하게 위로부터 미국 국가기구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예요. 우리는 80년대부터 그거를 민간에 상용화시킨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에서 시작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미국이 정부 재정을 들여서 국방부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민간에 퍼뜨려 갖고 인위적으로 만든 제3차 산업혁명인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이 헤게모니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한 세대 전부터 1970년대, 80년대부터 거의 미친 듯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세계사는 한마디로 헤게모니 국가 지위를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눈물겨운. 그 이후에 미국이 취한 모든 정책이 다 이 노력의 노력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정보화 혁명도 그렇고요. 신자유주의 금융화도 실은 미국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가 전략이었던 거죠. 군사는 당연히 소련 망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한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대신할 도전국가로 어떤 나라인지 주목했었죠? 일본.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후반에는 일본을 주목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다 잘 알아갖고 80년대 이제 일본을 때려 눕혔죠. 그래갖고서 한동안 도전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90년대 말부터 이제 새로운 후보로 등장한 게 그게 바로 중국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죠, 막 중국에게 패권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미국의 수가 그냥 뭐 일상인들의 눈에 훤히 보여요.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가 등기를 하고 있는. 거기서도 협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어디죠? 무슨 기업 이름이 계속 나오죠. 화웨이라는 기업. 그 기업이 뭐랑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미국의 핵심 생명선인 정보화 기술이랑 관련된. 그거를 중국이 쫓아가고 확산시키고 추월하려고 하는
그 국가 전략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타겟팅해 갖고서는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얘기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죠.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에요. 결국 핵심은 군사. 가장 마지막에 붙을 거는 군사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게 인도양 태평양 전략. 중국이 추진하는 게 뭐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철도로 잇는 1대1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나서 미국이 거기에 맞부딪힌 마치 바둑 두는 것처럼 한 게 인도양 태평양.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감싸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근데 미국의 동맹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하는 인도양에서는 핵심 국가 어디입니까? 인도죠. 그 태평양에서 핵심 국가 어디? 일본이죠. 동맹국이 중요한 동맹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전략 굉장히 강력한 전략이고요.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한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전략 때문에 누구 위상이 전보다 더 올라간 거죠. 일본의 위상이 미국에 있어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이 평소에 했던 것보다 우리한테 무리하게 대하는 거는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하겠다고 뻗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마치 이 중국 무술 영화에서 좀처럼 한 10분 막 롱테이크로 계속되는데 승패가 나오지 않는 굉장히 막 치열한 무술 시합처럼 여기서 한 수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한 수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 한반도의 운명이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 뜨거운 이제 문제죠. 조선님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지겠죠. 미국이랑 중국 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미국이 이기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는데 일정한 공감하는 게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국이 예전의 전성기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패권국이 없는 자본주의 질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질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다란 혼란기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세계가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요 두 가지 문제, 경제 위기랑 지구 정치 헤게모니 위기는 21세기 중반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평생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후 위기는 21세기 끝까지 갈 거고 사실은 넘어서 계속 우리 후손들을 이제 괴롭힐 가능성이 높죠. 지금 몇 분쯤 됐죠? 7시 33분입니다. 제가 이제 절반 정도 시간을 썼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들을 이해해야 지금 영국, 미국에서 등장하는 이런 탈신자유주의 좌파들의 도전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쭉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모든 문제가 실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원흉이 분명히 있어요. 기후위기 제가 어디서 처음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 누가 석탄 썼나요? 중국에서 조금씩 썼어요, 석탄. 근데 비싸서 잘 안 썼어요. 근데 영국에서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수력을 썼어요. 기계를 처음부터 증기기관이랑 연결시켰던 건 아니에요. 수력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때 뭐 수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었을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물레방아. 그거 그대로 기계랑 연결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본주의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수력을 사용하려면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가에 있어야 되죠. 대부분 강가가 어디죠? 도시인가요? 농촌인가요? 도시. 지금은 이제 도시가 많지만 예전에는 강가가 더 많았어요. 저기 농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고된 노동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농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출근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들어서 안 나간다 그러고서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그냥 남의 밭에 가서 품앗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내가 거기서 연기 맡아 먼지 맡아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잘 작동이 안 돼요. 어디에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냐? 도시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와서 일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 도시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물도 없고 뭘로 돌리느냐? 나무를 뗄 수도 있었겠죠. 나무를 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냥 영국에서 망했을 거예요. 영국의 산을 그냥 다 싸그리 태운 다음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으로 석탄이 깔려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의 늪지대 같은데 그냥 긁어내면 석탄이었어요. 영국이 지질학적으로 특이한 나라예요. 물론 영국도 한 세대 정도 그렇게 쓴 다음부터는 땅 파서 들어가서 이제 캐내야 되게 됐지만 처음에 석탄이 그렇게 값쌌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써야 된다라는 계급투쟁적인 필요성이라 그리고 석탄이 의외로 예외적으로 쌌다라는 특성이랑 결합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화석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흉이 영국이에요. 나중에 또 이제 석유를 쓰기 시작한 건 주로 어느 나라가 주도해서 썼습니까? 100년 뒤에. 미국이 이제 또 주도해서 썼고. 얘네 둘이 다 원흉이에요. 경제 위기, 너무 길게 갈 것 없이 신자유주의를 원흉이라고 본다. 금융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갔던 1970년대 이후에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 전략,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선택된 거였고,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상징적인 핵심 지역하면 어딜 떠오르십니까? 미국 뉴욕에 월스트리트죠. 근데 실제 신자유주의의 금융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벌어진 곳은 월스트리트가 아니었어요. 네, 런던의 시티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시티를 소문자로 쓰면 그냥 도시지만 대문자로 쓰면 런던의 사대문 아니에요. 서울 사대문안 같은. 런던의 발상지죠. 근데 거기에 영국의 초국적 금융기관이 몰려 있어요. 미국의 금융기관이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시티에서 거래를. 이 시티가 신자유주의의 중심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적으로 풀어준 게 바로 대처 정부. 그러면서 영국이 제조업을 다 이제 포기하고 금융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 미국 금융기관이 월스트리트에서 안 하고 시티에 와서 했을까요? 미국의 금융기관 규제하는 핵심 법이 글래스-스티걸 법이라는 법인데 그게 1990년대 초에 클린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뉴딜 시기에 만들어 놓은 금융기제가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국내법을 피하려다 보니까 여기 와서 거래한 거죠. 여기가 이제 국제 금융 깡패들의 어떤 운상이었던 거예요. 역시 어디입니까? 역시 영국과 미국이 원흉이죠. 지구 헤게모니 위기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미국이 망해야 되는데 자기 망할 운명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역시 이제 미국이랑 직결되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이제 원죄를 제시하는 게 앵글로 섹슨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 내부에서 뭔가 체제를 극복하려는 흐름이 등장했다는 거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죄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체제를 바꾸려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까지 항상 무슨 혁명이나 개혁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뭐 삼인주의도 북유럽에서 나오고 혁명도 제3세계에서 다 어디를 비껴간 겁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은 다 비껴간 거였어요. 특히 미국. 그런데 지금 그 미국과 영국 안에서부터 뭔가 흐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좌파 정당이 없는 나라로 이제 유명하죠. 사회과학에서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르너 존바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무슨 화두처럼 선불교의 화두처럼 던졌고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막 대답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엔 사회주의 정당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정당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 사회당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다. 근데 이 정당이 20세기 전반에 이제 막 노력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안 된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미국에 이제 뭐 물이 안 좋아서? 미국의 뭐 인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뭘까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 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 한때 번역돼서 나왔던 책이 있어요. 이게 이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사회주의 저술가가 쓴 건데요.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영어 제목은 Prisoner of American Dream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좋은 의미를 많이 쓰잖아요. 희망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메리칸 드림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 왜 좌파 사회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나를 쓴 건데 이 미국 사회당이 왜 실패했느냐? 어느 나라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결합해서 이제 대중적 토대가 생기면서 쭉 발전하는 건데 미국의 노동조합이 사회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앵글로색슨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만 없어요. 노동당 내지는 사회주의 정당. 영국도 노동당이 있죠. 호주도 노동당이 있어요. 뉴질랜드도 노동당이 있고 캐나다도 20세기 중반에 신민주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생겨서 비록 집권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3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 다 뒤늦게라도 노동조합이 진보정당 지지 노선을 결정을 하면서 진보정당이 쭉 발전하게 됐던 나라들인데 미국만 안 그랬다는 거죠. 미국 왜 그랬을까요? 1930년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미국 민주당이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조합이 이제 사회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거였죠. 집권하기 쉬운 이미 미국에서 복지 확대 등등을 펼치고 있는 세력과 손잡는 게 편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민주당은 노동조합만의 당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미국의 자동차 자본과 월스트리트의 유대인 자본가 뭐 이런 것들의 공동의 당이에요.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이 신자유주의 길을 가게 되면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니오리버럴 파티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찬밥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급속하고 더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신자유주의, 시장 지상주의 국가가 된 거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내부에서 이렇게 뭐 바뀔 수가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상식처럼 오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질기게 뭔가를 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평생을 들여서 아래로부터 계속 미국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몇 가지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가령 사회당이 이제 노동조합에서 버림받아갖고 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잔당들이 남은 거죠. 우리는
결코 뭐 해산할 수는 없어. 해산 당하지 않아.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란 이름으로 그룹을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약칭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DSA.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그룹이에요. 전국적인 그룹인데 선거에 나갈 때는 이제는 사회당이 없어졌으니까 어느 당으로 나가자? 민주당으로 나가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랑 좀 다른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민주당의 무슨 분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민주당의 분파라기엔 이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해요. 거의 독자적인 그냥 자기 정당, DSA 당처럼 활동해요. 다만 선거에 나갈 때만 민주당 딱지로 나가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란 거는 당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의 정당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투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등록해야 돼요. 등록 안 하면 투표 못 해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가서 등록하는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마틴 루터 킹 다룬 영화 같은 데 보면 흑인이 선거 등록 유권자 등록하러 하는데 막 물어보죠. 답하지 못하면은 등록 안 시켜주고 우리 주위에 판사 이름 다 대라 뭐 말도 안 되는 막 질문 던지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그 유권자 등록할 때 자기가 데모크рат인지 아니면 리퍼블리칸인지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 당원, 공화당 당원이에요. 흔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당원 중에서 뭐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외신에서 보실 때 있어요. 그때 공화당원이란 건 누구냐? 공화당의 당비 내는 당원 이런 게 아니라 유권자인데 자기를 공화당원이라고 정체성을 등록한 유권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정당은 우리식의 정당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선거제도에 묻어있는 하나의 어떤 인스티튜션 제도예요. 그 벽을 사회당이 20세기 초에 깨려고 하다 못 깬 거죠. DSA는 자기들을 민주당의 일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독자적인 사회당을 만들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거에서는 그냥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선거 정치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20세기 후반부터 활동한 거예요. 그런데 뭐 공직자를 많이 배출하지는 못했죠. 민주당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서 뭐 어디 주에 어느 도시에 무슨 검사 한 명, 주의원 한 명, 뭐 이런 정도 배출할 정도에. 하지만 어쨌든 계속 끈질기게 운동은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의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196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 급진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백수로 떠돌았어요. 떠돌다가 원래 자기 고향은 아닌데 원래 고향은 뉴욕인데 뉴욕의 유대인 가족 출신인데 저쪽 북부 거의 이제 캐나다랑 붙어있는 버몬트라는 주에 벌링턴이라는 조그만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 운동권 세력이 이제 풀뿌리 대응을 하자. 지방선거부터 나가자. 후보를 찾는데 후보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벌링턴 출신도 아니었던 버니 샌더스 이 사람을 후보로 낸 거죠. 1980년대 초에 벌링턴 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왔어요. 이미 그전에도 후보로 나왔다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 두 번째인가 이제 나왔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시장으로. 그리고 나서 내리 몇 년 동안 이제 시장으로 계속 집권했고 그때 80년대 초가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이 누구였죠? 레이건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꼴보수 레이건이 워싱턴에 딱 집권해서 신자유주의 혁명을 막 펼치고 있는데 저쪽 북쪽에 양키주죠. 미국 독립전쟁 시기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북동부 주에 벌링턴이라는 원래 중산층이 주로 사는 도시로 생각됐던 곳에 빨갱이 비슷한이라 빨갱이인 이 사람이 집권을 해서 시장이 돼갖고
가령 이런 정책들을 펼쳤어요. 재개발을 했어요. 미국도 요 신자유주의 막 추진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 쉽게 금융자본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곳이니까, 있는 영역이니까. 챔플레인이라는 이제 호수가 벌링턴시에 있었는데, 호수니까 굉장히 쾌적한 그 주변에 중산층들 이제 집들이 밀집해 있고, 근데 거기를 재개발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그 부동산 회사에서 와서 그냥 재개발하면서 완전히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주거 타운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시정부에서 이제 개입해갖고 부동산 회사랑 협상해서 방식을 바꾼 거죠. 3분의 1은 부유층을 해서 만들고 3분의 1은 중산층 걸로 만들고 3분의 1은 서민 공공주택 형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원래는 뭐 부동산 회사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했겠죠. 이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벌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정부에서 이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까지 막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타임지 뭐 이런 거에 People's Republic of Burlington이라고 나왔어요. 벌링턴 인민공화국. 그리고 가장 이때 두들겨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때 1979년부터 미국 남쪽의 니카라과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죠. 니카라과 혁명. 그래서 레이건이 막 거기 개입했잖아요. 그 유명한 콘트라 사건인가요? 니카라과 반군한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불법적인 돈으로 무기 팔고 뭐 이런 사건들. 그런 나중에 청문회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 벌어질 때 이 샌더스가 벌링턴 시장으로 니카라과랑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완전히 도발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훨씬 더 젊었을 때라 훨씬 좀 기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인가 이제 시장을 했고요. 이제 시장을 더 오래 하긴 힘들고, 이제 이 힘을 갖고 중앙 정치에 진입을 해야겠다. 이미 사회당이 미국 하원에 진출하고 나서 거의 한 50년, 60년 동안 미국 중앙의회에는 민주당, 공화당 말고 사회주의 좌파 색깔을 가진 의원은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1990년대 초. 이 사람 우리나라에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서전에 보면은 하원 의원으로 처음 진출해서 혼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나마 좀 뭐 흑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의원들 설득해갖고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하원 의원도 오래 해먹고 다음에 상원에 이제 진출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치의 계단을 딱딱 밟았어요. 시장,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10년대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미 나이가 80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코스로 내가 미국 정치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없고, 이때까지만 해도 화이트하우스를 넘보진 않았던 거죠. 상원의원에서 더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미국에 침체되어 있는 좌파들을 결집시키는 역할 정도를 하고 인생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2016년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도전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진지했던 거지만 자기가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하고요. 근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양대 후보로 이제 떠올랐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는 주로 누가 지지해서 그렇게 됐죠? 밀레니얼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90년대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범위는 조금 더 넓어요. 80년대생까지 포함돼요. 미국 사람들 개념에서. 80년대 이후 출생자들. 이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벌어졌을 때 나이가 어땠던 사람들이죠? 나이가 10대, 20대. 그래서 미국은 이 2008년 금융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스, 그 당시 10대, 20대였던 사람들이 나도 엄마, 아빠, 삼촌들처럼 이렇게 대학에서 빚 져갖고 은행 빚 져갖고선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은 금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시작해갖고 쭉 중산층이 되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뭐 이런 딱 설계도를 그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물 건너가. 이거 안 되나 보다. 근데 안 되나 보다까지는 좋은데 이미 빚은 져놓고 있는 상태. 미래는 없는데 어깨에는 빚을 짊어지고 신자유주의의 단물은 하나도 맛을 못 봤는데 신자유주의의 그 어두운 짐은 부모 세대보다도 더 많이 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이 체제에 비판적인 의식을 지니는 세대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2016년 버니 샌더스라는 이 기회가 던져지게 되니까 확 결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실체로 떠오르게 됐어요. 버니 샌더스는 이 사람들에게 상징을 제공을 했죠. 버니 샌더스라는 상징과 동시에 이 사람이 벌링턴 시장 할 때부터 항상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표현해왔거든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처음으로 미국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 이런 것에 정면 대결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해나갈 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당의 실패 이후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대를 건너뛰어갖고 이게 다시 등장을 한 거죠. 2016년 대선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대선 후보까지는 못됐죠. 그 마이클 머가 감독한 다큐멘터리 지금 정확하게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그때 2016년 민주당 대선 그 최종 당대회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아이오와주 이런 데서 버니 샌더스가 실제 득표한 대의원 숫자가 있는데 그 대의원 석상에서 그 대표가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대의원을 장악한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석상에 있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버니 샌더스가 나와서 이럴 거면 그만하겠다 하고선 집계를 중도에 그만두고선 이제 일방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그 201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거였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한 미국 주류의 엄청난 그 방어막, 장애물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일과적인 사건으로. 그런데 버니 샌더스도 계속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린 요 그룹 있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밀레니얼스가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다시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었어요. 버니 샌더스도 개인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로 치면 입당을 한 겁니다. 대규모로. 근데 이 미국 민주사회자들 그룹이 갑자기 규모가 수배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지금 당원 수가 뭐 거의 몇만 됐는데 대부분이 이때 들어온 젊은 세대예요. 여러분들 AOC라고 요즘 이제 잘 아시죠? 알렉산드리아나 오카시오 코테즈라는 저 뉴욕의 아주 젊은 라티노 계열의 여성이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활동하면서 버니 샌더스랑 이제 편먹고 같이 막 TV에 나오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AOC가 약칭으로 이제 AOC라고 불리는데 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그룹 그러니까 그런
버니 샌더스 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들이 이 조직을 자기 당으로 삼아서, 물론 선거에서는 뭘로 이제 나오는 거죠? 민주당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 조직은 바로 이 DSA가 되면서 지금 버니 샌더스의 두 번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전에 지금 함께하고 있죠. 요즘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버니 샌더스가 사실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버니 샌더스보다는 조금은 더 온건한, 하지만 역시 좀 진보적인 그런 상원의원이랑 같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둘이 1, 2위를 다투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주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주류는 지금 도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2016년에 어거지로 힐러리 클린턴이 됐는데 이번에는 샌더스든 워렌이든 둘 중에 한 명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죠? 누가 다시 나온다고 지금 막 힐러리 클린턴이 주위에서 자꾸 나오라고 한다고 막 지금 TV에 나와서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다시 나오려고. 그거는 민주당 주류, 즉 신자유주의 세력이 이들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거를 죽어도 할 수 없다. 지금 작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샌더스만큼은 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워렌이란 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랑 맞붙어가지고. 지금 단순 여론조사하면은 샌더스나 워렌이 조금씩 많이 나와요. 트럼프. 그리고 저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다시 나와도 트럼프한테 질 게 거의 뭐 확실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샌더스든 워렌이든 이 사람들도 비주류거든요. 트럼프와는 다른 각도예요. 트럼프는 극우파로서 비주류이면로써 그 미국의 소외된 사람들 지지를 확 끌어모았는데 샌더스나 워렌은 그 트럼프와는 정반대에서 비주류로서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면 역시 미국의 비주류 서민들에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면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주류 후보가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들이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는 요 관문을 통과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요 세 가지 문제에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사에 다시 그동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먹구름 중간에 갑자기 햇빛이 쭉 비치는 그런 광경이, 이 문제를 만들어놨던 바로 그 국가에서 180도 전환이 펼쳐지면서 인류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종말론, 이 사람들을 너무 높이 평가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정책이 다 있거든요. 샌더스나 워렌 같은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정의당에서도 따라 배우려고 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이 사람들한테 뉴딜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자기네들 할아버지 때 이걸로 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그린이 붙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뉴딜이니까 경기 대응책이고 일자리 늘리는 정책이죠. 근데 뭘 갖고서 이제 일자리 늘리고 경기 대응책을 하냐? 재정을 통해서. 재정 정책.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공공 투자를 해서. 근데 뉴딜 때는 뭐 건설을 한다던가 자동차 산업을 살린다던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 이제 그린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바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위기 대응 핵심 뭡니까?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어야 돼.
탄소 배출 제로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상황.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죠. 그러면 이제 다 뭘로 가야 되죠? 재생 가능 에너지. 미국이 핵발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핵발전, 대형 핵발전 사고가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드리마일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핵발전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거를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해야 돼요. 그럴수록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경제에 주는 충격이 커지는 거죠. 경기 침체 상황인데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왕창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갑자기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다 얽혀 있다는 거.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 하나하나 다 막막하고 하지만 다 연결시키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뚫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재생가능 에너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해서 그냥 에너지 생산하는 시설들만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에너지 사용이 대부분 비효율적이었다. 효율적으로 만들면은 적게 만들면서도 그거 갖고 충분히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에너지 효율성일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성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 때 뭐 스마트 그리드 등등 뭐 비슷한 거 하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샌더스나 워렌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모든 건물의 단열이죠. 그 모든 건물들을 에너지 효율 건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 가정에서 돈 들여갖고 만들라. 그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대서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면은 어떤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건설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 이제 연결돼요. 미국에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도 이게 모델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 문제 이미 늦긴 했지만 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경제위기도 이미 연결이 돼 있죠. 그린 뉴딜이라는 보관 안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샌더스 같은 경우는 워크플레이스 법안 이름이 이렇습니다. 법안 이름이 워크플레이스 디모크라시예요. 이게 무슨 법일까요? 작업 현장 민주주의거든요. 한마디로 노동조합에게 완전한 작업 현장에서의 자유를 주는 노동조합 활동에. 그리고 모든 노동조합이 이제 협상을 원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본가가 의무적으로 협상하게 만든 그런 미국의 노사관계를 노동조합이 우위에 서는 쪽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낡은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완전히 그 기울어졌던 노동자와 자본가, 자본을 가진 자들과 노동하는 자들 사이의 힘의 우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적인 추는 다름 아닌 오래된 낯익은 노동조합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집권하면은 당장 노동조합의 권력부터 확대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경제민주주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 이런 거 제출했어요. 책임 있는 자본주의.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강조하는 거는 이 사회 안에 주주 대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까? 신자유주의 체제 넘어서려면 당연히 노동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원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 주민, 뭐 이런 사람, 유관업체, 가령 뭐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 이런 대표들까지 이 사회에 들어가서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걸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주주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권익을 다 대변하는 자본주의. 그런 형태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 비해서 복지국가가 저발전돼 있죠.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그것에 이제 상원에 계속해서 법안 제출하고 그 오리지널 주창자가 샌더스예요. 당연히 자기가 집권하면은 그것부터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더해서 공립대학 무상화.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거는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은 저는 이 문제도 풀려갈 거라고 보여요. 이 문제 어떻게 풀릴까요? 1억 사업을 해나가려면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거 못해요. 재정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재정 구조 그대로 두면서 뭐 MMT 이론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그냥 더 많이 푼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구조 자체를 크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뭘까요? 군사비죠.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주한미군 얘기 등등 나오지만 해외 주둔해 있는 미국의 군사시설 그리고 전력 상당 부분들을 아마 불러들여야 될 거예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 국가에서 탈피해야 돼요. 복지 국가가 되려면 웰페어 스테이트가 되려면 워페어 스테이트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뭐 평화주의 노선이고 워렌이 평화주의 노선이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 국가의 재정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군사 국가를 줄여나가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대결이라던가 지구정치 헤게모니 위기들도 훨씬 평화적이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인류사가 앞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드디어 깡패 국가에서 문명 국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8시 반까지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일찍 끝내고 이렇게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영국 얘기는 10분 정도를 좀 빠르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좀 궁금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사실은 영국은 이제 이류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권이 변했을 때 생기는 엄청난 인류사적 전환은 영국에서 집권 세력이 바뀐다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상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1979년에 영국에서 누가 집권했죠? 보수당의 대처가 집권했죠. 근데 누구든 그거를 신자유주의의 가장 그 명확한 기점으로 잡거든요. 출발점. 그런 영국에서 정확하게 40년 만입니다. 2019년에 지금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이 있거든요. 이 선거를 통해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한 시대가 쟤네가 딱 스타트하고 나서 쟤네가 이제 딱 정리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대표되기 전까지는 노선이 뭐였죠? 신전 제3의 길. 원래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제3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제3의 길이지 뭐와 뭐 사이의 제3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통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요. 영국 노동당이 쭉 50년대, 60년대 쭉 해왔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있어요. 대처 이후에 보수당이 추진한.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당도 이동한 거예요. 원래 보수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용인하는 게이츠컬리즘이라고 해서 일정하게 용인하는 뭐 이 정도에 있었는데 대처 시기에 오른쪽으로 확 온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있고 원래의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란 건 뭐냐? 요 원래 사회민주주의와 오른쪽으로 간 신자유주의 요 사이에 제3의 길이라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원래 사회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 그냥 그 얘기를 돌려서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딴 얘기가 한마디로 사회민주주의 포기. 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물론 복지제도도 많이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런 거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실업수당 이런 거 받으려고 가서 막 모멸을 느끼는. 왜 모멸을 느끼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실업수당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도 몇 번 받아봤지만 가면은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서운 군인 아저씨가 데스크에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쫄아요. 쫄고 막 죄 짓는 사람 기분 들고 막. 근데 그 제도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영국 제도를 그냥 벤치마킹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들은 물론 그 단초는 보수당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영국 노동당이 이어받아서 계속 이렇게 복지국가를 축소한 거고요. 근데 복지국가 축소도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보수당의 이 정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으로 이동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제조업을 포기했으니까 노동자가 중요해지지 않고 노동자가 중요해지지 않으니까 노동조합의 권리 이런 거 강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쭉 따라 붙는 거죠. 영국 노동당이 물론 보수당보다는 여전히 복지를 강조하고 등등이 있지만 그런 금융자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3의 길인 거고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굴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국 노동당 안에도 꼴통들이 있었어요. 70년대 개처가 막 등장할 때 영국 노동당 안에 급진 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토니 벤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처가 보수당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급진적인 자본주의 노선을 주창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노동당 안에서 기존의 복지국가보다 훨씬 급진적인 노선이어야만 경제위기 등등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급진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이제 열은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마거릿 대처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흐름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의 노선을 이어받는 정말 소수의 하원 의원들이 있었어요. 20명, 30명밖에 안 남은. 2010년대쯤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20명, 30명밖에 안 남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회주의 캠페인 그룹이라는 소셜리스트 캠페인 그룹이라는 노동당 안에 소수 그룹이었어요. 위상이 뭐에 비교하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 한두 명 정도 민주노동당이랑 같이 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임종인. 임종인? 네.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기 노동당 영국 하원에 보시면은 백벤치라고 해서 저 위쪽에 이제 구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 주로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항상 거기에 이제 쭈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표결하면은 자기네 당 대표인 총리간의 안건인데 자기네들이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제러미 콕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토니 벤의 생물학적 자식도 있어요. 힐러리 벤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랑 다른 노선을 걷고 있고.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안에서 화석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2015년에 노동당이 총선에서 진 다음에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그때 당시 대표가 물러나고 대표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죠. 그때 영국 정치를 아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요. 실제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20명인가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수 서명이 안 돼요. 서명 받기 쉽지가 않겠죠. 근데 사회주의 캠페인 그룹 탈탈 털어도 20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미 2015년 이때쯤 되면은 신자유주의에 이제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노동조합 진영이 뭐 당선될 것까지 생각 안 하고 당신이라도 나가서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뜻이 안 맞는 의원들을 거의 협박을 해서 서명을 빌려온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후회했어요. 내 팔모가지를 자르고 싶다 막 이렇게 후회했는데 그런 몇 명의 서명을 구워와서 억지로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나니까 바람이 일어난 거죠. 버니 샌더스 바람에 필적한. 역시 누가 지지했다? 영국의 밀레니얼스들이 지지했어요. 특히 이때 제3의 길 추구하는 당권파들이 새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지금 심상정 대표가 꽂혀갖고 이제 하겠다는 개방형 예비 경선 비슷한 건데 5,000원 내면은 당원이 아니어도 당대표 선거에 한번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했더니 딴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젊은이들이 5,000원 내고 투표하러 몰려들어요. 근데 애초에 그 제도를 추진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은 뉴스, 신문이나 TV 같은 데 주로 영향받는 평소에 정치에 별 관심 없는 대체로 토니 블레어 뭐 이런 노선을 지지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투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제도를 한 건데 이 밀레니얼스들은 오면서 토니 블레어 이런 노선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생긴 것도 저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기사 보는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얘기하는 게 노동당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옛날 사회주의자들이 아직도 노동당에 있네. 19세기,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갑자기 막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제이씨라고 부르고. 제이씨가 굉장히 그 묘한 중의법이죠. 제러미 코빈에서 나온 제이씨인데 모두 제이씨가 되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제이씨가 되는 거예요. 제이씨라고 막 부르면서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인 득표로. 원래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결선 투표도 안 하고. 그리고 한 차례 노동당 의원단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냈죠. 그런데 투표 또 했는데 또 당선됐어요. 그리고 이번 말고 몇 년 전에 또 조기 총선했는데 그때도 뭐 보수당이랑 차이가 20% 이상 막 나오고 그랬는데 조기 총선 막 까보니까 표차가 얼마 안 났죠. 보수당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으로 만들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엄청난 지금 슈퍼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게